대표님, 올해 내내 증시 변동성이 엄청 컸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번 주 화요일은 어떤 커다란 악재라든지 이슈가 없었는데도 너무 많이 급락했더라고요. 이렇게 별다른 이슈 없이 하락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검은 화요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6월 23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9.99% 폭락하면서 8,200선으로 마감을 했죠. 서킷 브레이커도 걸렸고 사이드카도 걸렸죠.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리면 외부 악재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온 충격이 아니라 안에서 터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일본 리케이 같은 경우에는 3.5% 내리는데 그쳤거든요. 또 국제유가 WTI 같은 경우에 72달러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독 대한민국 증시만 급락을 했고요. 매크로라든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선 원인을 보게 되면 쏠림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에 사실은 절반 넘게 쏠려 있기 때문에 너무 과했던 거잖아요. 상승 추세를 견인하던 반도체 대응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니까 낙폭이 더 두드러지면서 시장 전체를 확 끌어내리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2% 빠졌고 삼성전자가 12% 폭락을 했죠. 두 번째 원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레버리지 ETF의 숏 감마죠.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배짜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레버리지 ETF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주가가 내리게 되면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물이라든지 선물을 더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그게 하락을 더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즉 사람들이 무서워서 판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도를 증폭시킨 겁니다. 그날 외국인과 기관이 투매에 나선 반면에 개인들은 11조 원 넘는 역대급 최대의 순매수를 하게 되죠.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변동성이 폭발한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둔 어떤 경계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단기 과열됐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한국 증시가 그날 발표됐었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좀 불발이 됐었던 부분들, 또 정치권에서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서 미실현 이익까지 지금 세금으로 매기자라고 하는 어떤 토론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가 한껏 위축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과열되어서 예민해져 있는 대한민국 증시 반도체 쪽에 잔불을 좀 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진짜 주식을 그동안에 정말 안 했던 사람들도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막 고점 신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변동성이 심해지고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다 들어와 있고 이거를 과열 구간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고점인가요? 지금 그 B2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리면 네.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고점이다 저점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패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2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신용거래 잔고가 지금 금투협 집계로 38조 원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또 코스피가 단독 신용융자가 코스피만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B2는 아시는 것처럼 증거자를 통해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건데요. 더 심각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ETF 쪽에서의 신용잔고가 연초 대비해서 146% 급증합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서 각각 4조 원대의 신용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배짜리 레버리지 ETF 10분까지 불어서 빚 위에 빚을, 레버리지 위에 레버리지를 지금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권사들이 먼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융자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한시적으로 제한했고요. 미래라든지 메리츠증권은 증거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B2는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빌려주는 쪽이 이제 그만 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계속 달려드는 거죠. 저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물론 개인 투자라든지 투자 쪽에 있다라고 보지만 이런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그 B2를 통해서
나쁜 어떤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B2가 이렇게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를 우리 그 국내 안에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우물한 개구리처럼 못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지수는 어떤 거냐? 버핏 지수예요.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거든요. 보통 이 지수가 120에서 150 정도면 보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수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얼마냐? 215까지 치솟습니다. 과열이네요. 과열입니다. 네. 또 미국 분석 플랫폼에서는 한국 증시를 매우 고평가 상태라고 진단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화요일, 검은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날 10% 지수가 빠졌고 B2하고 레버리지가 쌓인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형을 좀 잡아드릴게요. 어떤 균형이냐? 사실은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 같은 가격 거품이냐 뭐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에 지금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이익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대장주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한 6.6배, SK하이닉스가 한 6.9배 정도 되니까 코스피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서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급락을 통해서 버블 우려가 전개되면서 만일 반도체 쪽에서의 붕괴가 온다라고 하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ETF 같은 또는 B2 같은 이런 도박장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오해인 것 같아요. 네. 펀더멘털은 아직 좀 멀쩡하지만 위험한 건 가격이 아니라 빚이라는 거죠. B2하고 레버리지가 사상 최고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과열의 본질이거든요. 왜 위험하냐? 상승장에서는 사실 빚이 수익률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증시가 반대로 폭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검은 화요일 같은 그런 날이 오면 빚 없는 사람은 버티는데 빚낸 사람은 강제로 손절을 당하게 되니까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이번 상승장에선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이잖아요. 7월부터 리밸런싱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최대한 60조 원 매도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숫자 자체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를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먼저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부터 말씀 좀 드리면 국민연금이 자산별로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리밸런싱 하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비중이 확 늘어났죠. 원래 목표는 14.9%였는데 코스피가 9,300포인트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비중이 지금 한 30% 웃도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중이 한도를 넘으면 기계적으로 팔 건데요. 그럼 수십조 원을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생긴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 충격을 좀 줄이려고 미리 안정장치를 깔아놨어요. 언제 깔아놨냐? 지난 5월 말에 깔아놨습니다. 14.9%를 20.8%로 약 한 6% 가까이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목표치 자체를 올리면 초과분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목표치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매도 폭탄이 170조가량 매도 폭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55조에서 60조 정도 규모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질로 좀 들어가 볼게요. 55조에서 60조 정도가 얼마 정도의 금액 정도 부분이냐. 시장 어떤 세 가지 잣대로 말씀 좀 드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사실 55조에서 60조는 굉장히 큽니다. 국내 주식 평가액이 500조 원 정도 되니까 그중에 10%인 거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시장 전체로 보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6,700조거든요. 네. 그중에 50조, 60조 정도면 1%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이걸 한 번에 파냐?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 달에서 나눠서 팔기 때문에 하루치로 또 따지게 되면 굉장히 작아집니다. 핵심은 나눠 판다에 있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리밸런싱 규모를 아예 축소했고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물 폭탄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국민연금이 무조건 판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기, SK스퀘어,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SK하이닉스는 5천억 넘는 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판다, 모든 종목이 빠진다 이런 어떤 공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종목마다 영향이 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과도하게 쏠린 종목이 상대적으로 매도 부담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누어서 팔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겠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지금 B2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영향을 받으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게 시장에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7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흐름, 그러니까 추세 자체를 바꾸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동성하고 추세가 좀 다른 거예요. 네. 변동성은 하루하루 출렁이는 파도죠. 그러니까 파도 위에 바다에 있는 그 파도 물을 출렁이는 부분들을 변동성이라고 보고요. 추세는 그 큰 물줄기인 거죠. 즉 방향성인데요. 국민연금이 매도를 하게 되면 파도를 거칠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검은 화요일처럼 그 낙폭을 키우는 증폭제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물줄기의 방향은 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추세를 결정하는 건 수급이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매도는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기계적인 거죠. 맞습니다. 네. 주인이 바뀌는 기계적인 거죠. 오히려 재미있는 건 7월 달에 계절적으로 우호적인 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 말이 되면 외국인들은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하는 쪽이 좀 컸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도하는 쪽이 좀 컸죠. 그런데 이렇게 리밸런싱이 일어난 뒤에 7월이라든지 아니면 10월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금 주식을 사야 되는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과 또는 국민연금이 7월 정도 되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흐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7월에 돌아오는 흐름은 어떤 걸로 체크하냐? 2분기 실적입니다. 아, 역시 실적이네요. 네, 실적입니다. 1분기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요. 캐펙스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2분기 실적에도 이게 재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또 반도체 종목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체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도 추세를 받쳐주는 어떤 그런 근거가 충분히 되죠. 왜냐하면 코스피 PER 값이 8배이면 여전히 싸거든요. 평균이 한 10배 정도였으니까 10배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적어도 10,000포인트 이상은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요. 즉 이익이 받쳐주는 한 국민연금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혹시 지금 국민연금이 좀 비중을 많이 담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건 뭐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팔면 네. 팔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거래소라든지 데이터에 쏙쏙 나오니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지난 한 달 동안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등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거기에 두산이라든지 LG이노텍 같은 종목들도 많이 팔았더라고요. 증시 상승을 주도했었던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증권주가 뭐 매도 대상이었고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부분들을 보면 반도체 기판주라든지 뭐 부품 준 거고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를 품고 있는 지주사격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연금은 무차별적으로 다 파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목을 일괄적으로 줄이기보다 선별적으로 좀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기간에 국민연금이 매수했었던 종목도 있습니다. 가장 1순위는 네이버,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이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같은 AI 반도체라도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담고 소부장인 삼성전기, LG이노텍은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판다고 해서 반도체가 다 빠진다가 아니라 같은 섹터 안에서도 또 수급이 이동되고. 맞습니다. 종목별로 운명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네. 왜 하필 이런 종목들이 먼저 매를 맞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 급등을 통해서 비중이 굉장히 커진 종목들을 국민연금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전에서 체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해서 네. 국민연금 비중이 커진 대형주인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리 좀 대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AI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증권, 자본재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오른 1순위잖아요. 반면에 국민연금이 오히려 지금 조금씩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연금의 매도에서도 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우려스러운 점들을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 올렸잖아요. 미국도 굉장히 뭔가 매파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 이슈가 하반기에 불거지게 되면 지금 성장주, 기술주 분명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또 한 번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지금 글로벌 금리 상황이 질문하신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일본도 31년 만에 1%로 금리를 인상을 하죠. 그리고 미국이 결정적인데 지난 6월에 사실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연말에 금리 중간값을 기존의 3.4에서 3.8로 확 올렸습니다. 이건 지금의 어떤 기준금리 상단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연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좀 주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연준 위원 중에 9명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8명은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1명은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포지션을 쌓고 있죠. 사실 연준이 석 달 전만 하더라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위원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거기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왜? 물가 안정을 중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들 갑자기 매파로 돌변했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중동 문제잖아요. 네.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1년 전보다 4.2%나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왜 제일 위험하냐? 사실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야 될 돈을 땡겨와서 평가를 받는 그런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PER이 쭉 쪼그라들겠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뇌관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이걸로 난리 났었잖아요. 여름이죠. 네. 8월 달이죠. 엔케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가 폭락이 왔었으니까요. 유동성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리스크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싼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 위험 자산에 투자해 왔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이 자금 회수할 거잖아요. 글로벌 증시에서 돈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폭락이 대한민국 증시도 한 번 왔었고 그러면 무조건 폭락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충 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냐? 사실 반도체 랠리는 꿈이 아니라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에 바치고 있거든요. 닷컴 버블 때는 이익이 없이 올랐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분기가 지날 때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IB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배경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유가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점이죠. 미국의 1분기 GDP가 2%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중동발 전쟁이 발발하고 유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6월 25일인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WTI 유가를 봤더니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 유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폭락 아닐 수 있고 금리 올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보는 진짜 위험 시나리오는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식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거기에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청산 이 두 가지가 올 때는 정말로 위험하니까 이런 시나리오는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환율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1,500원이 이제는 그냥 이거를
보통의 환율로 생각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뭔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를 좀 보게 되면 네. 지난 6월 5일에 환율이요 1,560원까지 찍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정말 최대치로 올랐고 사실 환율이 1,560원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맞아. 공항 가서 바꾸게 되면 환전 1,600원, 1,700원이니까요 지금. 이게 얼마나 비정상이냐. 수출하고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인데 고환율이 계속되니까 정부에서도 1,500원대 중반대에 있는 이런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굉장히 과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왜 달러가 들어오는데 환율이 약 떨어지냐? 핵심은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좀 많아요. 이 세 가지 물줄기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한미 금리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고 또 오히려 연준이 지금 연내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돈이란 게 이자를 더 주는 나라로 흐르는 법이거든요.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미국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게다가 흥미로운 건 지금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0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원화만 약세라고 하는 건 원화 자체의 약세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쟁하고 유가인 부분들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가지고 원유가 폭등을 했었고 폭등한 그 과정 속에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거의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원유 사오려고 하면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졌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수입 결제용 달러 수요가 늘어난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웃 나라인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비슷하게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상황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 중심의 영업 형태가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에 팔지 않고 그대로 미국 주식이라든지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자산 사는 데 쓰고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무역 수지는 흑자인데 투자 쪽에서는 그보다 더 큰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확개미들도 국내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계좌 만들고 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금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7월에는 그래도 외국인 돌아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율 때문에 안 돌아오면 어떡하죠? 우선 이제 환율이라든지 네. 그 외국인의 매도가 어떻게 지금 서로 부추기고 있는지를 좀 보면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그 돈 원화로 받았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 사니까 원화 당연히 약해질 거고 환율 올라가는 거고 환율이 오르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환차손이 무서우니까 더 팔게 되고 환율 상승, 외국인 매도, 환율 또 상승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전개가 되는데 실제로 증권가에서도요. 최근 환율이 금리나 사실은 경상수지보다 외국인들의 주식 수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미 엄청나게 팔았어요. 아마 숫자를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건데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올해 대한민국 증시에서 109조 원을 팔았습니다. 100조 넘게 팔았네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팔았었던 금액이 한 60조 넘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팔았던 금액이 한 25조 되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109조 원을 팝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국민연금 외국인까지라는 그림은 추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두 매도 주체가 겹치니까 단기적으로 받아줄 사람들이 좀 부족하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중요한 반전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의 성격이에요. 사실은 한국을 실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장 탈출이 아니라 코스피 급등에 따른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가장 큽니다.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니라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조절, 차익 실현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정작 발을 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앞서 이제 109조 팔았다고 하는데 왜 정작 발을 빼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네. 건데요. 6월 2일 기준으로요.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40.5%입니다. 그런데 2025년 말, 작년 말 36.2%입니다. 오히려 작년 말보다 외국인 비중은
4% 넘게 올랐습니다. 대규모로 팔았는데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서 보유 비중은 역대 최고치였던 2003년 말 수준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진짜 한국을 떠나려면 보유 비중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는 건 팔자 또는 이탈이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죠. 네네. 세 번째는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사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증권에서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 자체는 사상 최고다. 하지만 코스피의 시가총액 대비로 따지게 본다라고 하면 2020년부터 2022년 때보다도 굉장히 작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의 과열 신호가 완화되고 매크로 환경이 개선이 되면 지난 4월 달처럼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는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환율과 외국인 매도의 악순환은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위험 요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열쇠도 같은 곳에 있는데요. 중동발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원화 심리가 회복이 되면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주식 수급에 대한 개선 여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도의 관점을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갔다 떠났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잠깐 여기 있다가 다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라도 만약에 7월에 조정이 온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좀 팔고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회다 하고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실어도 괜찮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조건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 똑같이 코스피 지수나 종목이 10% 빠져도 어떤 조정이냐에 따라서 도망갈 수도 있고요. 매수해야 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을 정하는 건 딱 하나죠. 기업의 이익이 멀쩡하냐입니다. 먼저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인 경우부터 좀 말씀 좀 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9,000에서 12,000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50% 넘는 쏠림 그리고 개인들의 투기적인 거래는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한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결론을 짓죠. 핵심은 조정의 원인인데요. 쏠림이나 레버리지나 아니면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수급 같은 거라서 기업 이익은 멀쩡한데 주가가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그런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하냐면 골드만삭스가요 올해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작년보다 320%라고 얘기했고 내년은 35%로 상향합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28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익은 늘어나는데 밸류에이션은 아직 싸다라고 하면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도망가야 될 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망가야 될 때. 그 전제는 실적이 깨질 때입니다. 단순히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 전망 자체가 꺾이는 신호가 나올 때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거나 또는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거나 또는 엔캐리 자금이 풀리는 이런 네 가지 상황. 이건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이럴 때 싸다고 덥석 들어가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고요. 이제 7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국내 반도체 이익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거니까요. 이익에 대한 부분들 2분기 실적 잘 체크하셔서 이 구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투자 전략 하반기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국면이 바뀌면 사실 같은 종목도 저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최근 하반기에 어떤 전략 보고서들을 증권사에서 냈는데 몇 가지 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 시장을 움직이는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얘기를 했고요. 한국은 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과 이익이 주가를 끌어올릴 그런 장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매크로라고 하는 변수까지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어떻게 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환율이 잡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다룬 어떤 두 가지가 하반기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상반기에 만일 공격적인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는 하되 변동성 관리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도주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겁니다. 신영증권의 보고서에는 상반기 주도 업종은 반도체, 조선, 기계, 자본재였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가 주도 업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셋은 상반기에는 반반반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비반도체 골고루 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래셋은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으로 총공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리스크도 분명 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방산 같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조방원이라고 하는 종목들 버리는 카드냐? 아닙니다. 조방원 카드는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실적이 굉장히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랫동안 들고 가도 괜찮은 그런 카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변화는 AI 쪽에서의 투자의 범위가 좀 넓혀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지금 AI 랠리가 GPU라든지 HBM 쪽에서의 랠리가 진행됐었던 건 2023년, 2024년이었는데 이건 연산 인프라의 경쟁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2025년, 2026년 그리고 2027년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난 뒤에 물리적 병목 현상이 이동하는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넘어서 전력망이라든지 또는 발전이라든지 ESS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적인 종목들을 올해 하반기에는 담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하반기에는 될 놈만 되는 정말 차별화 장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 하나 둘씩 체크하면서 가능성 있는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대장주의 쏠림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전략 잘 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또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 불패 법칙.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요? 우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겪었었던 일들을 이 책에 담았고요. 특히나 주식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 어려움에 있어서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제 경험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특히나 이 책 안에 바나나 기법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고점에 잡으실 일은 없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책 언제 나오나요? 책은 7월 7일경에 출간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7일에 책 나오면 저도 꼭 사서 읽어볼게요. 맞습니다. 마이크론의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 되게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너무 잘 나와서요. 맞아요. 사실은 마이크론 가이던스를 통해서 현재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 장 전에 보게 되면 14% 정도 마이크론이 폭등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오늘 녹화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6월 25일인데요. 6월 25일 코스피, 코스닥이 폭등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뿐만이 아니라 장기 공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이제 피크아웃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었잖아요. 피크아웃 우려는 조금 덜어냈다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반도체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한물 뒤로 가지 않았을까 판단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건 이제 7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를 두고 정말 격렬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총 1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6월 22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등에 올라섰으니까요. 우선 숫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6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의 시총은 2,060조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한 2,050조 후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조에서 2조 차이로 박빙으로 SK하이닉스가 올라섰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삼성전자 보통주만 가지고 올라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보통주, 그다음에 우선주를 합칠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여전히 삼성전자가 1위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역전이 됐느냐인 거거든요. 네.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한 19일 정도까지 약 한 1년 6개월 동안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은 1,490% 올랐어요. 그에 반해 삼성전자의 상승률은 약 한 560% 정도 올라서 SK하이닉스가 한 2.6배 정도 앞서 있는 거잖아요. 1년 반 만에 거의 15배가 오른 거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6배가량은 올랐지만 SK하이닉스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은 아직 삼성전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예견하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보통 삼성전자를 360조 정도 올해 예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60조 정도 이렇게 예견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두고 사실은 시장에서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을 제끼고 나스닥 1등을 한 이후에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거품에 대한 사례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두 가지 시각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경계론도 있을 거고요. 낙관론도 있을 겁니다. 경계론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증권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증권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이익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면서 1등 했던 순간,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폭락했었던 게 이번 역시 강세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죠. 물론 이제 낙관론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가 올해 360조, SK하이닉스가 260조 정도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펀더멘탈에 기반한 어떤 정당한 구간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전이 된 거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으면서 역전이 된 거기 때문에 낙관론의 핵심은 사실 버블에 대한 경고하고 그리고 구조적인 도약, 이 두 가지 시각인 국면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단순히 1위가 바뀌었다고 뉴스에 흥분하기보다는 삼성전자 다음 달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네. 실적 발표하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요 일정 두 가지를 좀 차분하게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제가 머니인사이트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고 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사업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완전 집중된 회사라면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뭔가 조금 더 좋게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두 기업들을 그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그 SK하이닉스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죠. 다음 달 10일에 ADR 상장 같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0일 날 상장한다라고 벌써 얘기가 진행이 됐고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상장 주관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B들이 다 붙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모건 같은 쪽이 다 붙어서 총출동하고 있는 중이고, 규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밝혀졌죠. 주식수의 한 2.5%가 되는 45조 정도 규모로 공시를 어제 했으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늘어날 건데요. 그건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장 큰 명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행 PER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6.9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19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또는 기술 면에서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을 훨씬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3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구조적인 저평가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어떤 격차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ADR 발행을 통해서 마이크론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펀드들의 자금이 비교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마이크론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 메모리 쪽에서의 상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한 회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마이크론 쪽에서의 자금이 충분히 이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한 자금 조달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 자본 조달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것 같고요. 다른 국내 기업들의 미국 행에도 참고 사례가 될 만큼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러한 사건이 이번에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여전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상승 여력 더 남아 있는 게 맞을까요? 우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글로벌 IB들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서 예견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 삼성전자는 최근에 노무라증권에서 50만 원이었었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7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것도 이번 주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노무라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원래 4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500만 원으로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사실은 한참 못 미쳐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글로벌 IB들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무조건 다 맞아서 그만큼 다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글로벌 IB들이 측정하고 있는 목표 주가의 선정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05만 원인가요? 찍었는데 300만 원을 찍고 좀 떨어졌는데 300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30만 원 이상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뭐 글로벌 IB들이 예견하고 있는 40만 원 뭐 이렇게 계속 충분히 올라갈 충분한 가치 그리고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IB에서도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게 보고 목표 주가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도세를 보면요. 반도체주를 외국인들이 좀 덜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숫자를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6월 24일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보유율이 47.5인가 그렇고요. 근데 이 47.5가 2013년에 있었던 보유율이 47.4였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지난해 말 외국인들의 비중이 얼마였냐면 52.3이었거든요.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3월 4일에 50% 밑돌았고요. 그리고 6월 4일에 48% 밑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요. 그러면서 6월 22일까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2조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16조 정도 팔아서 거의 2달 동안 28조가량 외국인들이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도 물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6조 정도를 팔아서 사실 외국인들의 화력이 삼성전자에 훨씬 더 집중이 됐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 왜 이렇게 팔까요? 네. 가장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는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스페이스 X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현금 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졌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많이 팔았던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1년 동안에 올랐었던 퍼센테이지가 한 1000%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도 한 50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한 수익 실현은 당연한 어떤 흐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시적인 불안까지 밀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 간의 어떤 후속 협상에 대한 난항이 그동안에 있었고 또 그동안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우려에 대한 부담감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현금화해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패시브 자금의 어떤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올해 연초에는 52%였는데 47%로 낮아진 배경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의 어떤 비중 축소 이게 기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MSCI 한국 지수가 5월 말로 종료가 됐고요. 또 FTSE 한국 지수 리밸런싱도 지난 19일 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강제 매도 압박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파는 물량들을 그동안 다 받아냈거든요. 엄청나게 받아냈는데 향후에 반도체 종목들의 투자 심리는 사실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심리가 예견해 주듯이 수급이 많이 개선되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올라섰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일정들을 체크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거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문제가 있어서 파는 건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반도체주에 대한 지금 기대가 커져 있는 만큼 사실 지난달에 레버리지 상품도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금감 원장이 실패했다. 이거 출시한 거 막았어야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요? 금감원장이 6월 22일 날 기자간담회의 발언을 통해서 실패했던 내용들을 아주 확고하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야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정책 실패인 거죠. 후회와 반성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그 다음 날 6월 23일 레버리지 ETF가 하루 만에 24% 폭락을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2% 폭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9.99% 폭락을 하는 날이 전개가 됐습니다. 역대급 폭락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판을 흔들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판을 흔들고 있냐. 첫 번째는 쏠림과 초단타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상품이 개발된 취지는 네. 서학개미들을 통해서 해외 유출을 좀 막고 그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가장 컸거든요. 근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대한민국 증시를 계속 이끌어왔는데 그 대한민국 증시 이끌어온 두 종목의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전개가 되니까 특히나 레버리지 상품은 단일 상품이거든요. 계속해서 길게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단일 상품에 2배짜리 레버리지가 들어가니까 개미들이 수십조 원을 들어오면서 쏠림 현상이 생긴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하루 만에 사고 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초단타 매매의 수단이 된 거죠. 하루에 거래 대금만 무려 13조 원이 넘습니다.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단타 도박판처럼 지금 변질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코인 같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오죽하면 도박판에서 수수료를 뜯고 있는 증권사만 지금 배불리겠다라고 증권사를 저격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하락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투매가 투매를 불러서 지수를 무너뜨립니다. 뚜껑을 열어본 부분들은 잘 아실 건데 조금만 삐끗해서 정말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2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2배이기 때문에 보통 15%에서 20% 폭락은 부지기수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 지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식을 기계적으로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ETF가 원주식을 팔고 그 원주식을 판 부분들을 통해서 또 ETF 레버리지 상품이 또 밀리는 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6월 23일 코스피가 9.9%라고 하는 대폭락이 전개가 된 거죠.
물론 사실은 어떤 착시 현상에 가려진 B2가 지금 가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자의 90%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라는 거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신용잔고 비중이 낮아 보이는 일종의 통계적인 착시가 벌어졌고요. 실제로는 미수라든지 신용을 끌어다 쓰니까 B2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2배 빚더미를 떠안게 되면 사실은 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장폭탄과 같기 때문에요. ETF, 시장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는커녕 거래 쏠림이라든지 또는 변동성 심화라는 부작용을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변동성 게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극도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뭐 반도체 수출 통계치가 또 나왔잖아요. 이런 숫자들을 보면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수요들도 탄탄한 것 같긴 한데 분명 주식시장에는 과열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수출도 6월 1일부터 20일까지가 뭐 188% 급증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정점에 가까웠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슈퍼사이클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60% 정도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180% 말씀하신 것처럼 늘었고요. 그런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4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100원을 하게 되면 그중에 41원은 반도체가 가져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역대 최대 실적을 현재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 서버용 SSD 수요가 293% 늘었습니다. 거의 300%가 는다는 얘기는 4배가량 는 거잖아요. 지금 이 호황의 원동력이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본론으로 가면 지금이 어떤 초입이냐 아니면 정점이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강세론에 대한 얘기 또 경계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시각을 둘 다. 네, 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강세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에서 올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025년보다 25%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한 1조 달러 이상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모리 쪽은 30%가 넘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죠. 중요한 건 HBM4 같은 이 차세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생산을 못 늘릴 거다. 그래서 공급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 우위 상황이 2027년까지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무역 통계 기구만 그런 게 아니라 증권가라든지 뭐 가트너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시각이거든요. 한마디로 물건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격을 회사가 부르는 대로 받는 그런 시장이 2027년까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7만 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500만 원, 그리고 코스피의 목표치도 올립니다. 원래는 7,500에서 8,000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걸 만에서 11,000포인트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 지금 6월 23일에 300만 원을 터치했거든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뭐 코스피 시가총액 1등에 올라섰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경계론에 대한 부분들 말씀 좀 드리면 사실은 5월 달에 한번 출렁인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시게이트 CEO가 공장 증설에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하면서 메모리 피크아웃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점에 대한 통과의 어떤 논란을 불씨를 키웠고 그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그 다음날 거의 한 6%가량 폭락을 하는 그러면서 코스피도 많이 흔들렸고요. 또 6월 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합니다. 코스피도 5%대 폭락을 하죠.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최신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사이클의 정점이 정말로 빨라야 올해 말 내지는 2027년 초 정도 예상을 하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초입은 지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2분기, 작년 3분기, 4분기서부터 시작된 반도체의 화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점은 아직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슈퍼사이클의
어떤 중반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아마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여전히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고 HBM도 없어서 못 팔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AI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금 여력 이슈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중국도 막 저가 반도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열심히 막 증설을 하고 있는데 공급 과잉 이슈로 좀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우선 긴장해야 될 소식부터 보게 되면 네. 마이크론이 이번 주에 13% 폭락을 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2%씩 폭락을 했으니까요. 왜 폭락을 했냐? 메모리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불거졌거든요. 이 공포가 왜 이렇게 전개가 됐냐? 사실은 메모리 3사가 올해 설비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한 750억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16조 원 정도가 되는데 공장 짓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리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점이 한 2027년 내지는 2028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반도체 설비는 한번 주문하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 2028년까지 수요가 좀 식어도 공급은 계속대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역사가 좀 증명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론이 과거에 수요를 기대하고 공장을 늘렸다가 주문이 안 들어와서 주가가 70%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18년, 2019년에도 클라우드 업체들이 주문을 줄이면서 D램 가격은 40% 폭락했고요. 낸드 가격은 60%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공급 과잉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낮다라는 게 현재는 다수 의견이고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HBM은 D램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공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막 찍어낼 수가 없고 새로운 공장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빨라야 2027년 이후라는 거고요. 특히나 HBM4 같은 경우에 지금 제품보다 웨이퍼를 33%더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증설인데요. 이 증설이 사실은 막 증설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는 증설이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맞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K하이닉스의 내년 설비 투자를 55% 늘린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생산량 증가는 20% 정도에 미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새 물량이 아니라 인프라라든지 기존의 라인을 어떤 최신 공정으로 바꾸는데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최근에 컨콜에서 매출의 35%를 투자 조율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면서 공급 과잉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물량이 다 팔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올해 2026년의 물량 그리고 2027년 초도 물량까지 완판됐습니다. 시장의 조사기관인 옴디아도 의미 있는 공급 완화가 2027년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또 빅텍 기업들이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미리 걸어두기 때문에 갑자기 주문이 끊겨가지고 재고 포탄을 맞는 어떤 그런 구조는 조금 벗어났다라고 하는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진짜 포인트는 공급 과잉 위험이 없다가 아니라 시점이 2027년 그리고 2028년이라는 거죠. 올해 갑자기 터질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변수는 AI 투자다. 그런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들이 올해만 6천억 달러 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이 이제 정점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내년 이후에 돈을 계속 쏟을지가 좀 관건인데 이들 수요가 줄면 뭐 메모리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 공급 우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하반기도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상반기가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올랐잖아요. 하반기도 분명히 뭐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반기와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좀 변동성이 더 심해질까요? 하반기도 방향성은 위가 맞을 것 같고요. 단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를 들면 네. 최근에 유한타증권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올해 코스피 밴드를 7,600에서 10,000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또 AI 캐펙스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 계속될 거고 수출이 잘 될 거고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신흥국 시장에서의 1순위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레러티브가 바뀐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이 오르면 공장 증설했다가 또 가격이 꺾이면 재고 떠안아가지고 사이클 산업이었는데요. 지금은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 가격을 3배가량 올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격이 굉장히 다른 종목이죠.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한 34만 원 정도 부근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무라증권이 67만 원까지 목표를 올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만 원을 찍었지만 50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서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목표 주가까지 가는 길은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사실 검증된 1등 업체죠. HBM 시장의 점유율 62%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71% 나와주고 있고 엔비디아하고의 돈독한 동맹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프리미엄이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입증을 해야 되는 회복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1등에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이닉스를, 회복이라든지 역전의 스토리에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베팅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특히 여러분들이 3가지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랠리는 방향성은 위지만 쏠림과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거다. 2번째, 삼성전자는 회복주, SK하이닉스는 검증된 1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3번째, 매 분기마다 HBM이라든지 범용 디램의 가격이라든지 빅테크들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요 3가지를 무조건 확인하셔서 시장이 지금 흔들리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3가지 부분 꼭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 주신 디램 가격, HBM 가격, 수요, 이런 투자, 이런 숫자들이 뭔가 흔들리면 이제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매도 신호를 고려해야 될 부분들 중에 첫 번째가 수요 신호예요. 네. 수요 신호가 뭐냐? 이장의 생명줄은 딱 하나죠. 빅테크의 AI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매 분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HBM의 가격이라든지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의 가격, 또 빅테크의 AI 캐펙스인 거죠. 특히 캐펙스가 핵심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지금 올해만 6천억 달러 넘게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게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이 수요가 줄면 메모리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번째는 가격 신호입니다. 메모리는 가격이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요. 디램 가격이 지금 1분기보다 2분기가 지금 40% 오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거나 또는 꺾이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가격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잠재적인 폭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건데 지난 구글이 공개한 터보 퀀트 같은 메모리 압축 기술이요. 네. 메모리를 덜 써도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HBM 쪽에서의 수요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포로 충분히 자극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째는 시장의 과열 신호입니다. 펀더멘털이 멀쩡해도 주가가 너무 많이 앞서가거나 빨리 가게 되면 조정이 오는 거잖아요. 몇 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말씀 좀 드리면 올해 4월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이 2000년 닷컴 버블 직후의 상승폭의 2번째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RSI 지표 같은 경우에 현재 RSI 지표가 76 정도에 있습니다. 70을 넘어서면 과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 3가지의 지표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제 주변에서 친구가 저한테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반도체주가 없는데 너무 지겨워. 반도체 이야기만 하는 거. 다른 쪽의 빛은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 수급이 쏠린다면 어느 섹터가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의 섹터도 수급이 좀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섹터들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 1순위는 전력기기인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전력 부족해졌고 변압기, 송전기, 배전기 같은 이쪽에 투자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매력적인 건 왜 이 구간이 매력적이냐. 반도체하고 똑같이 움직이지만 반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어떤 증설 사이클이 2028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으로 증명하는 구간에 들어선 전력기기 섹터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전과 SMR이에요. 뭐 물론 마찬가지로 전력기기의 연장선이죠. 하지만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쪽에서의 계약들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뭐 대우건설 이런 쪽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산업이 조선하고 방산이잖아요. 수주장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호재거든요. 거기에 한미통합협상이라든지 동유럽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기대감을 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찍히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증권하고 금융 쪽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혜주죠. 맞습니다. 네. 증시가 이렇게 뜨겁게 되면 거래대금으로 먹고 사는 증권사는 직접적인 수혜주죠. 또 저 PBR 관련되어 있는 금융주도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크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자동차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피지컬 AI 쪽에서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저평가에 들어섰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전기차는 지금 캐즘 우려에 계속 노출돼 있지만 ESS 쪽에서의 부분은 호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한 5, 6개 정도의 섹터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 질문 하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랬나요? AI 전력 인프라를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반도체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요. 쏠림은 좀 덜하고 2028년까지 구조적인 수요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진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현재 반도체가 좋은 건 맞지만 워낙에 시장의 낙관론이 과하다 보니까 과열된 상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낙관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같이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좀 균형 잡힌 시선에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